당신은 이런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플, 테슬라, 아마존, 루이비통, 메타 등등 이런 기업들은 뉴스에 자주 나오고 SNS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블랙록이라는 기업을 아십니까? 레리 핑크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이들 모르실 겁니다. 대중들이 모르게 하는 것, 이것은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블랙록과 그 기업의 경영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블랙록, 이 회사가 운용하는 돈은 한화로 1경 7천조 원입니다. 한국 1년 국가 예산의 30배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떤 나라의 경제 규모보다 큽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나지 않으시죠? 매일 40억 원씩 쓴다고 가정해봅시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짓던 기원전 2500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5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40억 원씩 썼다고 해도 블랙록이 운용하는 돈의 절반밖에 못 씁니다. 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뭘 하셨나요? 삼성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끄셨나요? 아니면 애플 아이폰이었나요? 사실 상관없습니다. 블랙록은 삼성전자의 주주이고 애플의 최대 주주이니까요. 출근길에 현대차를 타셨나요? 테슬라를 타셨나요? 블랙록은 두 회사 모두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코카콜라를 마셨나요? 아니면 펩시였나요? 똑같습니다. 블랙록은 두 회사 모두의 최대 주주입니다. 나이키 신발을 신으셨나요? 아디다스를 신으셨나요? 차이가 없습니다. 블랙록은 두 회사 모두의 대주주입니다. 퇴근 후 넷플릭스를 보셨나요? 유튜브를 보셨나요? 인스타그램을 하셨나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셨나요? 전부 블랙록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모든 IT 서비스의 배후에 블랙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은 어떤가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블랙록은 세계 최대 은행들의 주요 주주입니다. 한국의 KB금융, 신한금융도 예외가 아닙니다. 포춘 500대 기업, 세계에서 가장 큰 500개 회사 중 95%의 블랙록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당신이 숨쉬고, 먹고, 일하고, 쉬고, 소비하는 모든 순간에 블랙록이 있습니다. 당신이 월급을 받아 은행에 저금하면 그 돈은 블랙록으로 흘러갑니다. 당신이 연금을 붓고 보험료를 내고 주식을 사면 그 돈 역시 블랙록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당신은 삼성을 압니다. 테슬라도 알고 코카콜라도 압니다. 하지만 블랙록은 모릅니다. 이 회사의 이름을 평생 들어본 적 없다는 한국인이 90% 된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도 대부분 모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블랙록은 33년 동안 의도적으로 그림자 속에 머물렀습니다. 광고도 하지 않고 언론에 나서지 않습니다. 대중의 눈에 띄지 않으려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베어스턴스가 파산하고 AIG가 쓰러졌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곳이 블랙록이었습니다. 무너진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독성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블랙록을 불렀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터졌을 때는 어땠습니까? 경제가 멈추고 기업들이 쓰러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시 블랙록을 불렀습니다. 회사채를 사들이고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계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블랙록이 구제하는 기업들이 바로 블랙록이 지분을 가진 기업들이었다는 겁니다. 이해 충돌 아니냐고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블랙록은 혼자가 아닙니다.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함께 리로 불립니다. 이 세 회사가 관리하는 돈은 한화 약 3경 6천조 원입니다. 미국 GDP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한국 GDP의 18배가 넘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순환 소유 구조입니다. 블랙록의 최대 주주는 뱅가드입니다. 뱅가드의 최대 주주는 블랙록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최대 주주도 블랙록과 뱅가드입니다.
금융산업이 스스로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경 7천조 원을 운용하는 회사의 수장이 한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매년 2월이면 전 세계 주요 기업의 CEO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기다립니다. 블랙록 CEO의 연례 서한입니다. 그 편지에 적힌 내용에 따라 기업의 전략이 바뀝니다. 경영진이 교체됩니다. 주가가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어떻게 세계를 손에 넣었는지, 구두가게 주인의 아들이 어떻게 이 괴물 같은 회사를 만들었는지, 1,300억 원의 굴욕에서 어떻게 부활했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오늘 당신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80년대 뉴욕 월스트리트는 돈과 욕망의 천국이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거리를 밝히고 값비싼 샴페인이 흘러넘쳤습니다. 남자들은 어깨가 큰 정장을 입고 머리를 뒤로 넘겼습니다. 차는 당연히 스포츠카였고 전화기는 벽돌만 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마돈나가 노래했습니다. 나는 물질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이게 바로 1980년대의 분위기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부유하고 더 빠르고 더 화려할 거라는 믿음이 지배했습니다. 1970년대와 비교하면 미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이 화려한 외관 뒤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설계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배우 출신인 그는 1981년 취임했을 때 미국 경제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었죠. 레이건은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한마디로 레이거노믹스가 시작됐습니다. 레이건은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세금을 대폭 낮췄습니다. 부자들과 기업가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죠.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부자들에게 돈을 더 주면 그들이 투자를 하고 그 혜택이 서민들에게도 흘러갈 거라는 낙수 효과 이론이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돈으로 넘쳐났다는 것이죠. 둘째, 은행 규제를 풀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은행은 두 종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예금을 받는 안전한 은행과 투자를 하는 위험한 은행이었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만든 글래스-스티걸법이 이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 법 덕분에 미국 금융 시스템은 수십 년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금융가들에게 이건 낡은 규제였습니다. 레이건 정부는 이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은행들이 거대한 자본에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순한 은행 직원이 갑자기 월스트리트의 맹수로 변한 겁니다. 셋째,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을 괴롭힌 건 베트남 패배도 아니고 석유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10%를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더 가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레이건은 이 문제를 폴 볼커에게 맡겼습니다. 2m가 넘는 거구에 값싼 시가를 물고 다니던 남자였죠. 그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습니다. 볼커는 극약 처방을 했습니다. 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이런 고금리에서는 아무도 대출을 받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건설이 멈췄고 공장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볼커를 증오했습니다. 농부들이 트랙터로 연준 건물을 포위했고 자동차 딜러들은 팔리지 않은 차 열쇠를 작은 관에 담아 볼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볼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인기 많은 레이건 대통령이 그를 보호해줬죠. 1983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3%로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안정되자 금리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채권 투자자들에게 대박이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982년 금리가 14%일 때 국채를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3년 후 금리가 9%로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가진 14% 채권은 갑자기 보물이 됩니다. 모든 투자자가 당신 채권을 사고 싶어 하니까요. 1980년대 채권 시장은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였습니다. 채권을 사서 가격이 오르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거의 공짜로 돈을 버는 방법이었죠. 월스트리트는 거대한 카지노가 됐습니다. 이 순간 레리 핑크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1952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그는 구두가게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어 교사였죠.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레리는 UCLA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원래 정치인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졸업 후 그는 월스트리트로 향했습니다. 1976년 그는 퍼스트 보스턴이라는 투자은행에 입사했습니다. 레리는 전형적인 트레이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종류의 포식자였습니다. 수학과 컴퓨터로 돈을 버는 퀀트였죠. 핑크는 다른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가정들이 30년 동안 갚는 주택담보대출 말입니다. 레리는 은행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 대출을 지금 저에게 파세요. 제가 현금을 드릴게요. 그럼 당신들은 새 대출을 해주고 또 수수료를 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저한테 돈을 갚을 겁니다. 모든 리스크는 제가 질게요. 핑크는 수천 개의 대출을 모아서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사가 됐습니다. 방법은 간단하고 천재적이었습니다. 리스크도 없어 보였죠. 한 사람이 직장을 잃어도 문제없습니다. 수천 명 중 한 명이니까요. 핑크는 처음부터 새로운 금융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시장의 스타가 됐습니다. 레리의 부서는 회사에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다 줬습니다. 핑크는 31살에 회사 역사상 최연소 전무이사가 됐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1986년 초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레리의 모델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금리가 곧 떨어질 거라고요. 채권 시장에서 이건 황금광입니다. 핑크는 크게 베팅하기로 했습니다. 부서에 모든 돈을 걸었죠. 하지만 시장은 예측과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핑크에게 이건 뉴턴이 일어났더니 사과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매일 손실이 늘어났습니다. 숫자는 빨갛게 타올랐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1억 달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화로 약 1100억 원입니다. 순식간에 레리 핑크는 천재에서 독약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피했고 그의 경력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핑크는 끝없는 회의에 불려다녔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완벽한 모델이 1300억 원 손실을 냈죠?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유령 같은 남편을 봤습니다. 레리 핑크는 평생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땀과 머리와 노력으로 꼭대기에 올랐지만 불과 몇 년 만에 가장 두려워하던 존재가 됐습니다. 나고자, 패배자였죠. 하지만 핑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맹세가 블랙록을 탄생시켰습니다. 1300억 원의 굴욕 이후 레리 핑크는 1년 반 동안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퍼스트 보스턴을 떠나야 한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어느 곳도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트레이더를 고용할 회사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핑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투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실패한 트레이더에게 돈을 맡기겠습니까? 핑크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분석했습니다. 왜 1300억 원을 잃었는가? 모델이 과거 데이터만 봤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핑크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모든 리스크를 보고 계산하고 예측하는 시스템 말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는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스티브 슈워츠먼이었습니다. 스티브 슈워츠먼은 블랙스톤이라는 회사의 창립자였습니다. 그 역시 리먼 브라더스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죠. 1985년 그는 블랙스톤을 설립했습니다. 사모펀드 회사였습니다. 비효율적인 회사를 사서 뜯어 고친 다음 비싸게 파는 게 블랙스톤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슈워츠먼은 냉혹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채권, 담보대출, 파생상품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1988년 어느 날 핑크와 슈워츠먼이 만났습니다. 뉴욕의 호화로운 사무실이었죠. 슈워츠먼은 핑크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1300억 원 날린 그 트레이더잖아. 왜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맡겨야 하지? 하지만 핑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슈워츠먼에게 말했습니다. 금융의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곧 직권만으로는 복잡한 상품을 다룰 수 없게 될 겁니다. 저는 당신의 리스크를 관리해줄 부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슈워츠먼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핑크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블랙스톤이 5만 달러, 한화 약 67억 원을 투자하면 핑크와 그의 팀이 채권 운용 부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수익의 절반은 핑크 팀이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블랙스톤이 갖는 조건이었습니다. 슈워츠먼은 계산했습니다. 67억 원으로 천재팀을 얻는 거라고. 1988년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블랙스톤 파이낸셜 매니지먼트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블랙록의 전신입니다.
핑크는 첫날부터 팀을 꾸렸습니다. 첫 번째는 로버트 카피토였습니다. 퍼스트 보스턴에서 핑크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죠. 함께 정상에 올랐다가 함께 추락한 동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잔 와그너였습니다. 수학 천재로 모든 모델과 알고리즘을 책임졌습니다. 세 번째는 벤 골럽이었습니다. 프로그래머였죠. 핑크의 아이디어를 실제 코드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랙록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랄프 슐로스타인이었습니다. 핑크의 옛 스승이자 인맥왕이었죠. 카터 대통령 시절 재무차관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슐로스타인이 핑크를 슈워츠먼과 연결시켜줬던 겁니다. 이제 팀이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무기를 만들 차례였습니다. 핑크가 꿈꿔온 그 시스템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라딘이라고 불렀습니다. 디즈니 만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금융 용어들의 약자였죠. 블랙스톤 사무실 지하에서 벤 골럽의 팀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서버를 설치하고 코드를 짰습니다. 알라딘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가능한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어떻게 될까? 중남미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대형 은행이 파산하면, 아시아에서 새 바이러스가 퍼지면 알라딘은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에서 얼마나 손실이 날지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이게 핑크의 철학이었습니다. 얼마나 벌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잃을 수 있는가를 아는 것. 1986년의 악몽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념이었습니다. 초기 몇 년간 핑크의 팀은 작은 규모의 자산만 관리했습니다. 블랙스톤도 조심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1994년 기회가 왔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줄여서 GE였습니다. 잭 웰치가 이끄는 미국 최대 기업 중 하나였죠. GE는 1980년대 중반 키더 피버디라는 투자은행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은행이 내부자 거래와 회계 부정으로 걸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포트폴리오였습니다. 100억 달러, 한화 약 13조 원어치의 복잡한 채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정확한 가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건 가치가 있고 어떤 건 쓰레기인데 구별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웰치는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누가 이걸 정리해 줄 수 있을까? 그때 핑크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알라딘이 분석하겠습니다. GE 경영진은 놀랐습니다. 월스트리트 회사들은 다들 헐값에 사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정확한 가치를 알려주겠다고 했으니까요. 핑크의 팀이 몇 주간 작업했습니다. 알라딘이 13조 원어치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해부했습니다. 어떤 채권이 좋고 어떤 채권이 나쁜지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GE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핑크 팀에게 자산 운용을 맡겼습니다. 이 성공 이후 블랙록의 명성이 퍼졌습니다. 복잡한 자산 문제가 있으면 블랙록을 부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블랙록이 운용하는 자산은 320억 달러, 한화 약 43조 원이 됐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시작할 때에 6,400배로 성장한 겁니다. 하지만 핑크와 슈워츠먼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핑크는 더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려면 그들에게 지분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슈워츠먼 는 반대했습니다. 내 회사 지분을 왜 남한테 줘야 하지?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됐습니다. 1994년 핑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블랙스톤에서 독립하겠다고. 협상은 1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핑크팀은 3억 2천만 달러, 한화 약 4,300억 원을 주고 자신들의 부서를 샀습니다. 슈워츠먼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이제 새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블랙스톤에서 나왔으니 블랙록은 어때? 검은 돌에서 검은 바위로. 농담이 현실이 됐습니다. 1994년 블랙록이 탄생했습니다. 1994년 블랙록은 독립했지만 여전히 작은 회사였습니다. 운용자산 460억 달러, 한화 약 62조 원. 큰 돈처럼 들리지만 월스트리트에서는 중간 정도였습니다. 핑크는 1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더 큰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기회는 10년 후에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플로리다, 네바다, 애리조나 어디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은행들이 아무에게나 대출을 해줬으니까요. 소득이 없어도, 직업이 없어도, 자산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닌자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노 인컴, 노 잡, 노에셋의 약자였죠. 은행들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리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었으니까요. 대출을 해주고 즉시 월스트리트에 팝니다. 월스트리트는 수천 개의 쓰레기 대출을 모아서 새로운 증권을 만듭니다.
여기에 신용평가사들이 최고 등급을 매깁니다. AAA 등급이죠. 미국 국채만큼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걸 샀습니다. 한국 연기금도 샀고 독일 교사연금도 샀고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샀습니다. 왜냐고요? 안전하고 수익률도 괜찮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한폭탄이었습니다. 2007년 여름부터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갚지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1명, 2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갑자기 월스트리트가 깨달았습니다. 이거 전부 쓰레기잖아.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158년 역사의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다음은 AIG였습니다. 세계 최대 보험사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베어 스턴스는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행크 폴슨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시스템을 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산이 독성이고 얼마에 사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폴슨이 전화를 겁니다. 레리 핑크에게요. 세계를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핑크의 알라딘 시스템만이 이 엉망진창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록은 정부로부터 전례 없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무너진 거대 은행들의 모든 문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베어 스턴스, AIG, 시티은행의 장부를 다 봤습니다. 내부에서 거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면서 블랙록은 전체 금융 시스템의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어떤 자산이 독성인지, 어떤 회사가 위험한지, 어떤 전략이 실패로 이어지는지 다 봤습니다. 이건 블랙록에게 엄청난 이점이었습니다. 80년 만에 최대 금융 재앙으로 자신의 기계를 훈련시킬 기회였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재앙의 원인 중 하나는 핑크 자신이 1980년대에 만든 금융상품이었습니다. 주택담보증권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핑크는 그 상품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위기 1년 반 동안 재무부가 핑크에게 최소 49번 전화했습니다. 블랙록은 2,700억 달러, 하나 약 360조 원어치의 자산을 분석하고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위기로 블랙록은 수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2008년 위기 이후 투자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욕이 됐습니다. 미국 GDP는 4% 이상 떨어졌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최악이었죠. 전 세계 4,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은 달랐습니다. 위기의 최대 수혜자가 됐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됐고 모든 주요 기업의 열쇠를 얻었고 미국 권력 시스템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2009년 블랙록에게 더 큰 기회가 왔습니다.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 하나인 바클레이스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축구 팬이라면 들어봤을 겁니다. 바클레이스 프리미어 리그의 그 은행입니다. 바클레이스도 독성 자산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파산 직전이었죠. 영국 정부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돈을 찾거나 국유화당하거나 은행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왕관의 보석을 팔아야 했습니다. 아이쉐어스라는 브랜드였죠. ETF 시장의 페라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ETF가 뭐냐고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식 바구니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를 사면 미국 500대 기업의 주식을 한 번에 사는 겁니다. 개별 주식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장 전체를 삽니다. 시장이 오르면 당신도 오릅니다. 간단하고 싸고 효과적입니다. 아이쉐어스는 이 ETF 시장의 최강자였습니다. 핑크가 바클레이스가 아이쉐어스를 판다는 걸 알았을 때 즉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2009년 6월 블랙록이 아이쉐어스를 샀습니다. 가격은 182억 달러, 한화 약 24조 원이었습니다. 이 인수로 블랙록은 4조 달러, 한화 약 5,400조 원의 자산에 접근하게 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블랙록의 운용 자산이 2배가 됐습니다. 이제 블랙록은 진짜 거인이 됐습니다. ETF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습니다. 거의 모든 미국 대기업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일반인들의 돈까지 관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당신이 연금을 붓습니다. 그 돈은 연금공단으로 갑니다. 연금공단은 그 돈을 ETF에 투자합니다. 그 ETF는 블랙록이 만든 겁니다. 당신이 보험료를 냅니다. 보험사는 그 돈을 ETF에 투자합니다. 역시 블랙록 ETF입니다. 당신이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은행은 그 돈을 굴립니다. 어떻게? 블랙록 ETF로요. 이제 블랙록은 전 세계 수억 명의 돈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2010년까지 블랙록의 운용 자산은 1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로 약 1경 7,500조 원입니다.
레리 핑크는 1,300억 원을 잃은 실패자에서 세계 최강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08년 위기 이후 미국 정부는 경제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금리를 거의 0%로 내렸죠. 돈을 빌리는 게 공짜나 다름없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건 바보 같은 짓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 돈을 갉아먹으니까요. 투자자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 없이는 죽는 거였죠. 그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돈을 벌어다 줄 곳을요. 레리 핑크는 그때 미국 교회를 주목했습니다. 2008년 위기로 수백만 가구가 집을 잃었습니다. 플로리다, 네바다, 애리조나, 한때 활기찼던 동네가 유령 마을이 됐습니다. 집집마다 은행 압류 통지서가 붙었습니다. 수영장은 녹조로 뒤덮였고 잔디는 노랗게 말라갔습니다. 핑크는 이 참혹한 풍경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금융용어로 저평가된 자산이었죠. 수천 채의 집을 헐값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산업에 인비테이션 홈스라는 회사가 뛰어들었습니다. 창립자가 누구냐고요? 바로 스티브 슈워츠먼이었습니다. 15년 전 핑크와 헤어진 그 사람 말입니다. 이제 가상의 교회 레이크뷰로 가봅시다. 위기 4년 후인 2012년입니다. 캠벨 부부가 동네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아내는 간호사입니다. 이 부부는 5년간 푼푼히 모았습니다. 집 계약금을 위해서였죠. 평생 뒷마당이 있는 집을 꿈꿨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요. 완벽한 집을 찾았습니다. 방 3개, 좋은 동네, 가격도 적당합니다. 캠벨 부부가 중개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비됐어요. 3일을 기다리는 동안 온갖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방을 무슨 색으로 칠할지, 지하실을 어떻게 꾸밀지, 가족과 친구들을 집들이에 어떻게 부를지 다 계획했습니다. 중개인이 전화를 다시 합니다. 죄송합니다. 거절됐습니다. 다른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20% 더 내겠다고 했죠. 전액을 즉시 현금으로 지불하고 일주일 안에 거래를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매자는 슈워츠먼 회사의 에이전트였습니다. 캠벨 부부는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할아버지 자동차로 레이스를 하는데 상대는 포뮬러1 경주차라는 걸요. 이 무표정한 에이전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대표합니다. 그 뒤에는 월스트리트 거인들이 있죠. 예산은 무제한이고 결정은 컴퓨터 알고리즘이 내립니다. 캠벨 부부의 아메리칸 드림은 월스트리트의 수학에 패배했습니다. 레리 핑크는 자신에게 충실했습니다. 집을 직접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만들어진 부동산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블랙록은 슈워츠먼의 인비테이션 홈스와 다른 유사 회사들의 최대 주주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의 비즈니스 모델은 잔인하고 냉소적이고 천재적이었습니다. 첫째, 매입입니다. 펀드들이 대량으로 집을 사들여 블록 전체를 임대단지로 바꿉니다. 둘째, 수익화입니다. 집들은 같은 하청업자가 고칩니다. 가장 싼 페인트, 가장 얇은 합판으로요. 그 다음 캠벨 부부 같은 가족에게 임대합니다. 자기 집은 살 수 없지만 임대는 할 수 있으니까요. 임대료는 계속 오릅니다. 기업들이 집을 더 많이 사들일수록 집이 줄어들고 부동산이 비싸지니까요. 거기에 쓰레기 수거비, 공용시설 유지비, 잔디 깎기 비용, 각종 벌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집주인이 스스로 하던 것들이 이제 기업 수익원이 됐습니다. 셋째, 증권화입니다. 여기서 레리 핑크가 누구보다 잘 아는 마법이 시작됩니다. 집주인 회사가 전국에 수천 개 임대 계약을 모아서 새로운 투자 상품을 만듭니다. 이건 미래 임대료의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입니다. 이 세 증권들이 높은 신뢰 등급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집세를 낼 테니까요. 그렇죠?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립니다. 연기금, 보험사, 그리고 물론 블랙록이 운용하는 펀드들에게요. 순환이 완성됩니다. 이게 2008년 세계 경제를 무너뜨린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정확합니다. 그대로입니다. 시스템만 더 완벽해졌을 뿐이죠. 캠벨 부부는 아마 영원히 집주인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낸 임대료는 블랙록이 그들의 임대료로 만든 증권을 사는데 쓰일 겁니다. 블랙록 소유 기업들은 수수료로 계속 돈을 벌 거고요. 레이크뷰의 생활 환경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째, 커뮤니티가 사라집니다. 캠벨 부부 집에 파이프가 터지면 20년 알고 지낸 옆집 기술자에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앱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콜센터의 답변을 몇 주 기다립니다.
잘 가꿔진 잔디밭은 잡초로 뒤덮입니다. 집 페인트가 벗겨집니다. 자기 집이 아닌데 왜 신경 쓰겠습니까? 둘째, 끊임없는 스트레스입니다. 며칠 밀리면 퇴거 통지를 받습니다. 가족들은 거리로 쫓겨날까봐 두려움 속에 삽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기 집은 모든 미국 가정의 주요 자산이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자녀에게 물려줬습니다. 이제 그 길은 막혔습니다. 아마 영원히요. 1990년대 이후 태어난 모두를 이제 임차인 세대라고 부릅니다. 매달 소득의 큰 부분을 내고 받는 건 최소 30일간 거리에 살지 않을 권리 뿐이분이다. 미국 도시학자 조엘 코트키는 이를 신봉건제라고 부릅니다. 중세 농노처럼 수백만 명이 자신의 것이 아닌 땅에서 살고 일합니다. 단지 영주가 남작이 아니라 금융사무원일 뿐입니다. 3년 전 블랙록의 부회장 로버트 카피토가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가게에 가서 원하는 걸 못 사게 될 겁니다. 우리에겐 매우 버릇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 말은 Z세대와 밀레니얼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당신들은 풍요의 세계에 살아서 운이 좋았어요. 이제 게임 끝났어요. 이제 모든 재산은 우리 겁니다. 하지만 레리 핑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집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채죠. 맨해튼 5번가 아파트, 웨스트체스터 저택, 콜로라도 목장. 그의 손주 또래 아이들은 그의 집 중 한 곳 근처 주차 공간조차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의 진짜 힘은 이제부터 드러납니다. 2010년대 중반 레리 핑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장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요. 블랙록의 ETF를 통해 거의 모든 미국 대기업의 주주가 됐습니다.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블랙록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투자자로 남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제 그는 기업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기는 연례 서한이었습니다. 매년 2월이면 전 세계 주요 기업의 CEO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기다립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의 연례 서한입니다. 그 편지에 적힌 내용에 따라 기업의 전략이 바뀝니다. 경영진이 교체됩니다. 주가가 움직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핑크의 서한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강력해졌습니다. 그는 ESG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환경경, S는 사회적 책임, G는 지배 구조입니다. 듣기엔 좋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 되자는 거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선출되지 않은 한 사람이 전 세계 기업들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2021년 편지에서 핑크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기업들이 이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경영진과 이사회에 반대표를 던질 것입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을 해고하겠다. 2018년 블랙록에서 ESG 부서 책임자로 일하던 타릭 판 씨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폭로했습니다. 판 씨는 말했습니다. 블랙록의 ESG는 위험한 가짜약입니다. 거대한 마케팅 사기극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블랙록 내부에서는 아무도 ESG가 세상을 구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단지 알라딘이 ESG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걸 발견했을 뿐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요. 그래서 아름답지만 의미 없는 약속을 예쁜 포장지에 싸서 ESG 라벨을 붙이고 비싸게 팔기 시작한 겁니다. 판 씨는 비유했습니다. 암 환자에게 밀싹 건강보조제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핑크는 ESG를 그렇게 밀어붙일까요? 첫째, 돈입니다. ESG 라벨이 붙은 펀드들이 수천억 달러를 끌어모았습니다. 둘째, 권력입니다. ESG 등급은 핑크에게 새로운 압박 수단을 줬습니다. 회사를 처벌하고 싶으면 ESG 등급을 내리면 됩니다. 투자자들이 떠나고 주가가 떨어지고 경영진이 날아갑니다. 셋째, 유산입니다. 72세의 핑크는 자신이 무엇을 남길지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ESG 정책은 모두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좌파 활동가들은 거대한 플래카드를 펼쳤습니다. 블랙록, 기후혼란의 최대 후원자. 우파는 ESG를 전통 가치에 대한 공격으로 봤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핑크를 비난했습니다. 연금 가입자들의 돈으로 좌파 정치를 하고 있다. 텍사스 검찰총장은 더 나아갔습니다. 블랙록이 에너지 기업들을 불법적으로 보이콧한다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공화당 주들도 뒤따랐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핑크, 당신 일은 돈을 버는 겁니다. 어떤 에너지가 옳은지 우리한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블랙록의 카라반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혼자가 아닙니다.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함께 빅3 불립니다. 이 세 회사가 관리하는 돈은 하나 약 3경 6천조 원입니다. 포춘 500대 기업의 평균 2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경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코카콜라와 펩시, 영원한 라이벌이죠. 사람들은 어느 게 더 맛있는지 논쟁합니다. 광고에 수십억 달러를 씁니다. 하지만 웃긴 건 두 회사 모두 블랙록이 최대 주주라는 겁니다. 블랙록은 당신이 무엇을 사든 상관없습니다. 둘 다 자기 회사니까요. 델타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 모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은 쇼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같은 주인이 두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펩시 CEO가 아침에 일어나 주가를 확인합니다. 최대 주주가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걸 압니다. 코카콜라도 똑같은 주주들을 가졌다는 걸 압니다. 그가 가격 전쟁을 시작할까요? 펩시를 코카콜라보다 훨씬 싸게 팔까요? 절대 아닙니다. 공동주인들이 싫어할 테니까요. 양쪽 회사에서 다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전화도 필요 없습니다. CEO들이 알아서 조심합니다. 연구 결과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3의 지분이 높은 항공사들은 티켓 가격이 5에서 7% 더 비쌉니다. 진짜 경쟁이 있을 때보다요. 3의 지분이 높은 지역은행들은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결국 우리는 건강한 경쟁이 아니라 거대한 카르텔을 얻은 겁니다. 마약도 없고 살인도 없고 밀수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한 신사 클럽입니다. 목표는 경쟁자를 이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최대 수익을 보장받는 겁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도 이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버핏과 핑크는 정반대입니다. 버핏은 평생 보석 같은 회사를 찾아 수십 년 투자했습니다. 핑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해변 전체를 삽니다. 모래, 조약돌, 쓰레기까지 다요. 어딘가에 보석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버핏이 핑크의 성공에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버핏이 수십 년간 말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그냥 싼 ETF를 사세요. 수백만 명이 그 말을 듣고 블랙록에 돈을 맡겼습니다. 웃긴 건 핑크가 결국 버핏까지 샀다는 겁니다. 블랙록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대 주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중국이었습니다. 몇 년 전 베이징에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랙록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중국 시민들에게 펀드를 팔 수 있는 최초의 외국 회사가 된 겁니다. 조지 소로스는 핑크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순진하고 배신적이다. 하지만 핑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14억 명의 시장입니다. 블랙록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죠. 핑크에게 국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계 시민입니다. 자본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매년 다보스에 갑니다.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음모론자들에게 이건 세계 정부의 연례 모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단순하고 복잡합니다. 지구 주식회사 이사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레리 핑크는 손님이 아니라 최대 주주로 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 대통령, 총리, CEO들에게 다음의 전략을 설명합니다. 조지 소로스는 이념가입니다. 빌 게이츠는 기술 유토피아주의자입니다. 클라우스 슈밥은 중재자였습니다. 하지만 레리 핑크는 다릅니다. 그는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그들 위에 있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 관리하니까요. 그의 힘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수조 달러 통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원하는가? 선출되지 않은 한 사람이 전 세계 기업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는 세상을요? 위기가 올 때마다 같은 회사가 정부를 구하러 오는 세상을요? 소수가 수조 달러를 통제하고 수백만 명이 집 하나 살 수 없는 세상을요? 블랙록과 레리 핑크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지금 세계는 그들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